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군 브로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 되면 늘 체크하게 되는 여론조사. 이번 주도 또 안 하고 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요. 방금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따끈따끈한 거 제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TBS 의뢰로 KSOI가 22, 23 양일간 조사한 것.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긍정 32.2, 부정 64.5. 전주 대비해서 긍정은 0.2% 올라갔고요. 부정은 0.8% 올라갔습니다. 같이 올라갔네요. 동반 상승? 이게 어떻게 같이 올라갈 수가 있지? 그런가 하면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18일부터 22일까지. 긍정 33.3, 부정 63.4. 긍정은 0.1% 하락, 부정은 1.1% 상승. 이렇게 나왔네요. 김 교수님. 예. 조금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쭉 치고 올라가지 못하네요. 예. 주춤한다는 것은 이제 저 정도의 지금 민심이 지금 일정 정도 좀 고착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일단은 바닥을 쳤다고는 보시는 예. 거예요? 저 여기가?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임기 초반에 30%대 이하로 떨어진다는 건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조정 30%대하고 60%대에서 예. 아마 일정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일정 정도 이렇게 좀 더 떨어지는 하락 추세를 좀 잡아낼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조금 그 도어 스태핑 그 약식 기자회견 때라든지 이럴 때 네. 좀 그 신중한 발언, 좀 정제된 발언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언론에서 좀 이야기됐습니다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일단 좀 자맹하고 있는 모습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밖에 나가 있습니다만 네. 당내 갈등 일정 정도 봉합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동안에 악재로 작용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일정 정도 관리가 되는 상황이다. 관리. 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고 예. 현안으로는 대운 조선 사태가 사실 일촉즉발로 갔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약간 양쪽 다 노사 양측 다 좀 불만은 있지만 어쨌든 평화적으로 해결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국가 현안도 일정 정도 관리가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당내 문제, 그다음에 여권 문제, 대통령 자신 문제, 예. 배우자 문제, 또 국가 현안 문제가 일정 정도 이제 관리는 시작하는구나. 이런 정도가 아마 더 이상의 그 하락세를 좀 멈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 변호사님. 뭐 동의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비슷하게 왜냐하면 보세요. 일단 뭐 횡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멈춘 것 같긴 한데 재밌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해서 된 게 아니라 뭘 안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대부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 하는 거죠. 날카롭다. 맞잖아요. 저 출근길 문답 안 해서 그러네. 김건희 여사도 뭐 안 해서 그다음에 이준석 당내 갈등도 뭐 안 해서 근데 사실은 정부 여당은요 계속 뭘 안 하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뭘 그래서 안 해야죠 할 계속. 수는 없죠. 그렇죠.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지금까지는 계속 뭐 서해 공무원 뭐 그다음에 탈북민 북송 이것만 해왔잖아요. 앞으로 이제 뭘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에서 관리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정도로 딱 고착돼 있으니까 네. 현 변호사 말씀대로 뭘 하기 시작하면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그 전에는 뭘 하면 계속 내려갔어요. 잘하면 올라갈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건데 올라가죠? 잘할 이제 뭐가 네. 되느냐. 나라를 이제 위해서 능력이 올라가야죠. 그럼요. 네, 그렇죠. 잘해가지고 그 지금 이야기하는 와중에 이준석 대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에 대한 흥미로운 여론조사도 하나 있었어요. 한 2개가 있었어요. 일단 그 중에 한 군데를 좀 보자면 둘 다 결과가 비슷한데 한 군데만 보자면 7월 16일에서 18일까지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한 조사.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입니다. 차기 다음 당대표. 이준석 25.2, 안철수 18.3, 나경원 9.2, 김기현 4.9, 장제원 4.4, 권성동 3.1순위예요. 이준석이 1위. 근데 다른 조사에서도 역시 이 순위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장외 행보를 하고 있고 언론에도 전혀 뭐 인터뷰를 하지 않은 지 꽤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장외 행보는 뭘 하고 있느냐부터 잠깐 좀 보죠. 그 광주에서 시작해가지고 부산, 춘천, 진도, 뭐 진주 전국을 돌면서 치킨 번개도 하고요. 또 지역 행사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장면을 잠깐 볼까요? 예. 태평양을 건너 백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썩 잘하진 않네요. 하긴 나이에 안 맞는 노래 같아요. 아니, 저것도 30대. 정치적인 메시지를 아, 해석할 그런가? 수 있죠. 어디든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거야. 당신이 아, 부르면. 약간 중년이 부르는 노래인데. 저거 부른 다음에 앵콜이 나와가지고 네 네. 박자 또 불렀대요. 아, 그러니까. 송대간의 네 아. 박자. 정치에는 최적화돼 있네요. 그러니까요. 어르신들 좋아하는 노래를. 좀 한번 보세요. 저 사진도 보면은 이제 운동화에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진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어우러져가지고 관광버스 춤 추면서 와, 저 행보는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본인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 거죠. 어쨌든 지금 뭐 당내에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예상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징계에 대해서 반발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언론 인터뷰는 하지 않겠냐. 왜냐면 뭐 하루에 뭐 10개씩도 하는 사람이니까. 예. 근데 언론 인터뷰도 다들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하지 말라고 유행어죠.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보면 이제 재밌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지난번에는 아마 안철수 후보랑 좀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어차피 차기 당대표 나올 걸 강력하게 예상되는 두 분이잖아요. 예. 근데 좀 격차는 벌어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는 아마 될 때는 나경원 전 의원하고 붙을 때는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지고 이제 이겼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약간 당심에서 더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니 좀 쫓겨난 거 아니냐 연예관들한테. 그게 제가 보기에 당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아니 지금 뭐 실형받은 분, 뭐 집행유예 확정된 분들도 3개월인데 경찰 지금 소환 조사도 안 한 사람 6개월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로 그 현직 당 대표고 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엔 당원들 특히 이제 2030 젊은 당원들한테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이 어쨌든 지금 목표는 제가 보기에 다음 당 대표 무조건 나올 것 같고 그래야 정치 재개가 가능하니까. 원외기 때문에 사실은 당 대표 아니면 다음에 뭐 출마도 장담 못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수순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민심을 얻어가는 과정은 맞는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제 경찰이 어떻게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네. 남은 장애물이죠. 그렇죠. 남은 장애물. 사실은 경찰 수사에서 뭐 기소나 혹은 불기소라도 우리가 혐의는 확인했는데 뭐 공소시효 지나서 못합니다. 이런 식이 나와버리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준석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기소되면 내가 보기에 아무 장애가 없고요. 아 그래요? 예. 기소도 지금 이제 들리는 말로는 이제 세 가지잖아요. 원래는 두 가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매매에 대해서 알선수재. 네. 근데 그거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지금 한간에 들리는 거 보면은 결국은 강용석 그 변호사를 고소한 게 무고 아니냐. 예, 이제 그걸로 이제 기소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만약에 무고로 기소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문제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좀 어쨌든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되겠다. 그게 포커스 맞춰진 거 아니냐로 일반 걸릴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걸리냐면 이 당헌 당규에는 뭐 부정부패라든지 성매매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직권남용이라든지 있는데 무고는 없어요. 그래요? 예, 무조건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무고로 기소됐을 때 정지를 못 시키면 다시 윤리 징계를 할 거냐. 지난번에 한번 이제 그 무식 중에 마이크 켜진 거에서 예. 또 징계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럼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그걸로 징계를 했는데 기소가 안 되고 다른 거 무고로 만약에 기소됐는데 그걸로 다시 징계를 하고 이렇게 상황이 되면 어쨌든 당대표는 쫓아내야 되겠다. 이 프레임을 제가 보기에 작동할 거라서 그렇게 가기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 변호사님이 뭐 아주 객관적으로 또 법조인이니까 치밀하게 분석하셨어요. 해주신 지금. 것 같아요. 네. 제가 제 입으로 안고 현 변호사님 말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의한다는 얘기. 우선은 이제 그 이준석 대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건 제가 볼 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국민들 또 당원들이 갖고 있는 이준석에 대한 이미지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때도 한번 여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준석 하면 이제 쌈딱 이미지가 강해요. 여기저기 막 자기를 건드린 사람은 용납하지 않고 네. 더 그 강하게 억세게 막 싸우기 때문에 그런 쌈딱 이미지에서 지금 이제 어쨌든 인터뷰 안 하고 과도한 언론 노출 안 되죠. 그다음에 특정인들 겨냥해서 막 대들고 싸우지 않는 분위기고 민심을 경청하는 분위기잖아요. 일단은 전국을 다니면서 예. 듣는 이야기, 네. 그다음에 민심과 같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과거의 행태에서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이게 측면이 이제 민심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그럼 당내 다른 인사들보다 높게 나오냐 그런 이미지 변화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현 변호사 말씀대로 7월 8일 날 이 징계가 나왔는데 한 달여 가까이 지나고 보니까 징계가 좀 과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일반 여론이 조금 형성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6개월의 당무정지 기간 동안 과연 이준석이 매를 벌어서 자초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이준석이 미워서 정말 과도하게 끌어내린 것인지 이 여론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민심은 일단 초반부에는 좀 이게 너무 심하게 끌어내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아마 민심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론조사를 지금 읽고 계신다는 네, 말씀. 경찰에 결국 기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그때까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 뭘 골라오셨는지 확인하지요. 김 교수님은 뭐 골라오셨어요? 예, 지난 주말에 나왔던 그 뉴스 중에 그 셀프 공천의 진실을 하한가를 가져왔습니다. 이재명 개항을로 갔던 셀프 공천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게 나와서 뒷이야기가 파장이 컸죠. 폭로가 됐죠. 잠깐만 계시고요. 현 변호사님 키워드 확인하죠. 저는 뭐 지난 주말 가장 뜨거웠던 이제 경찰 부분인데 경찰 윤핵관의 충견되나 하한가로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윤핵관의 충견되나 하한가. 오늘 경찰공 이야기는 일부부터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 일단 김근식 교수 이야기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가보겠습니다. 예.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충격적인 인터뷰가 하나 주말에 나왔는데 신문 인터뷰였어요. 당시 이재명 의원이 인천 계양을 해 자신을 공천해달라고 직접 전화를 해서 압박을 했다. 안 해주면 손 들고 나올 것 같아서 해줬는데 그 판단을 지금은 후회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동안에 개항을로 갑자기 왜 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그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입장은 당의 요청을 받고 갔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 관련 당사자인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폭로에 따르면은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나가겠다고 좀 해달라고 압박을 했고 그리고 이걸 확인하는 게 또 조홍천 의원이 또 그 정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조홍천 의원이 당시 거기에 비대위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대위회의에 매일 참석한 분인데 이 조홍천 의원이 이제는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그때 갑자기 송영길 의원이 개항을 벌이고 서울시장 나온다고 해서 사실은 당에서 일단 컷오프를 시켰지 않습니까? 예. 컷오프 시켰는데 다시 비대위에서 그걸 뒤집었거든요. 예. 비대위에서 왜 송영길이 다시 뒤집어서 살지? 그랬는데 그다음에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비대위회의에서 모두 발언해서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로 가는 게 맞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바뀌었죠. 네. 박지원 전. 그래서 왜 그랬는가 당시 위원장. 의아했는데 네. 조홍철 의원이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직전에 이재명 의원이 전화를 해서 압박을 한 게 진짜 사실인 것 같다. 네. 이런 앞뒤가 좀 맞는 이런 두 분 박지원 위원장하고 조홍천 의원의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정말 제가 그냥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의원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인터뷰에 대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현 변호사님. 네네. 뭐 이재명 의원의 입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공천 과정에 대한 얘기는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이 공천 과정이라는 게 다들 어찌 보면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거든요.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그러시는데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 본인이 만약에 일단 나가기로 결정됐고 어느 정도 뭐 분위기 잡힌 상황에서 공천해달라 요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정치든지 간에 오히려 뭐 비대위원장하고 직접 소통을 못 하시는 분이 더 많은 상황인 것 같고 이제 그게 과연 이제 압박이냐 아니냐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아마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해주지 말았을 걸 해줘서 후회한다는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권한을 행사한 거거든요.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제주 공천이 문제 있었기 때문에 뭐 할 말이 굉장히 많죠. 비대위에 불만도 많고 뭐 여론조사도 했는데 여론조사 하나도 반영 안 하고 그냥 해버렸거든요. 근데 지난 일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 제가 그러면 뭐 이제 와서 뭐 여론조사 왜 그러고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라고 따질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면 이미 결정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 이거를 굳이 이제 와서 본인이 뭐 그 당시 이렇게 느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천 과정이라는 거는 뭐 교수님도 뭐 공천을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당내 정말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얽히거든요. 그렇죠. 이 당시에 사실은 어찌 보면
이현욱 전략공천위원장도 굉장히 어찌 보면 이 중간에 있었어요. 공관위원장. 그래, 아니죠. 전략공천 전략공관위원 맞아요. 전략공천 하냐 전략공천위원장. 마냐 네. 가지고 굉장히 뭐 말이 많았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공천할 때도 그 당시에 뭐 제주도 얘기를 계속 하시죠. 아니 왜 그러냐면 어찌 보면 한이 비슷한 맺혀 거예요. 있었어요. 아니라기보다는 그 현 당시에도 변호사님도. 뭐 국내인 분을 뭐 영입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저도 뭐 다 알아듣는데 굳이 그거를 또 이제 와서 얘기할 필요 있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 그 내부에 복잡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저도 현 변호사 말이 맞고요. 근데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꺼낸 건 그 공천 과정에 내부에 복잡한 과정을 들은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지금 사후에 폭로를 한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천 계양을에서 갑자기 송영길 의원이 연고등 서울로 날라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처음에 컷오프 됐다가 다시 살아서 날라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상했는데 갑자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계양을에 이재명 후보가 가서 당을 지켜줘야 되겠다. 당을 앞장서서 지방선을 지휘해야 되겠다. 당의 요청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나서 이재명 의원이 그동안 침묵하다가 당의 요청에 내가 부응을 해서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당의 부름을 받고 자기는 정말 선당 후사 입장 나온다고 이야기한 건데 지금 보면 그 전에 자기를 빨리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공천 과정에 내밀한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다는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대장동 게이트 때도 국민들이 다 알지만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이 몸통이고 국민의힘이 몸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대장동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면 이야기가 너무 커지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죠. 어대명이라는 기류에 이게 뭐 타격이 되겠습니까? 뭐 제가 보기엔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영향이 왜냐하면 이게 없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지난 일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김 교수 말씀처럼 이제 그게 쟁점이 되죠. 왜냐하면 그 전이냐 후냐.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히고 뭐 이현욱 전략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뭐 그냥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는 분위기에서 그럼 당연히 그 선거 나가는 분한테 그러면 공천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논의하는 거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논의가 되기 전부터 그리고 당원들이나 아니면 당에서 요구가 있기 전부터 그냥 해달라. 뭐 그런 거냐 이제 그건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판에 어느 정도 분위기 잡힌 다음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공천이 가닥이 잡힌 상황에서 논의하는 건 저는 뭐 상식적으로 지금 당연한 과정으로 보고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지금 주말 사이 언론 인터뷰가 뭐 당내 파장을 좀 낳고 있는데 큰 기류에는 별 영향은 안 될 것 같다는 현 변호사님의 내부 진단. 자, 뉴스닥 두 번째로 가죠. 현근택 변호사 골라오신 하한가는 경찰 윤핵관 충견 만드나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오셨어요. 이게 뭐 지난 주말 오늘 계속 뜨거운 이슈가 되고 네. 있죠. 이게 뭐 핵심적인 건 아시겠지만 일단 징계를 지금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기 발령을 내렸고 나머지 참석자들에 대해서 지금 감찰을 가기 때문에 이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차, 3차도 갈 수 있고 그 밑에 실무팀장급, 경위, 경감급들도 모인다 하고 있어서 더 커지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이게 지금 행안부 장관이 관여 안 했겠느냐?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에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징계 받으신 경찰서장은 그 얘기 하잖아요. 원래 월요일 날 만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주말 사이에 대기 발령을 했다.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의 뜻은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경찰청장 지금 직무대행입니다만 후보자거든요. 네. 후보자가 이렇게 막바로 강력하게 뭐 징계라든지 카드를 꺼낼 수 있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후보자가 그렇게 하긴 쉽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직무대행이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그 징계 받으신 분 얘기처럼 월요일날 만나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네. 잘하면 밥도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징계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윗선이 누구겠느냐. 지금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비서실장이 처음 나선 거예요. 네. 그 전에 가만히 있다가. 그럼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검사들은요 기본적으로 경찰을 밑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찰이 어떻게 감히 검사하고 똑같이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 그럼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지금 경찰들의 저런 모습을 난 기본적으로 그 인식이 반영돼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도 검찰 출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물론 검찰 출신은 아닙니다만 대통령의 뭐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고 네. 그러다 보면 사실은 검사들이 지난번에 뭐 검사장 회의 아니더라도 평검사, 부장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아무 이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찰공화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에 강력하게 어떤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김 교수님. 우선 이게 이제 큰 맥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고 어제 김대기 실장도 얘기했지만 재경부에도 세제실이 있는 것처럼 네. 외청 중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찰청, 특히 이제 경찰 권한이 이번에 검수완박 이후에 엄청 커졌기 때문에 이것들 민주적으로 통제할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해요. 이건 어제 모였던 총경분들도 거기는 동의했더라고요.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민주적 통제. 네, 그래서 예. 이제 그걸 경찰국으로 만든다는 그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그게 없었기 때문에 경찰청이 엄청나게 권한과 능력이 비대해졌는데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민정수석실에서 사실 의무로 양으로 그냥 한 겁니다. 이걸 제도화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경찰들의 집단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전에 저는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후보자가 미리 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좀 했었으면 좀 좋지 않았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91년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행안부 장관 사무 업무 분야에 시한을 뺐지만 네. 외청으로 경찰청을 두면서 독립기관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대부분 비상근 위원이면서 민간인이고 시민단체고 로펌에 있는 사람들이라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유명무실한 그냥 그 거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을 그러면 강화해서 독립성을 주던가, 그게 안 되니 지금 국가경찰위원회 사무 업무를 또 지원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또 경찰국이 해야 될 업무입니다. 지금 이번에 경찰국 만드는 게. 그러니까 경찰국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법으로 규정된 그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 네. 그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업무,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이나 국무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경찰청 관련된 법안에 대한 지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을 좀 투명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경찰국의 권한을 같이 조정하는 이런 좀 대안을 가지고 그 지금 일선에 있는 경찰들하고 좀 알겠습니다. 의견을 좀 수렴하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대기발령 징계가 나면서 오히려 저는 이 이슈가 좀 더 커지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커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오면 8월 2일에 공포거든요. 네. 경찰국 공포거든요. 이번 주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두 분과 미리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